주구장창 조선의 노비 이야기만 하는 뉴라이트 할아버지를 짜증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시대에 대해서 현대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설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문장입니다. 뭡니까?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나라 조선. 어때요? 강렬하죠. 그리고 굉장히 조선이 나쁜 나라처럼 보이죠. 그리고 마치 반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박을 하면 괜히 그 삐뚤어진 애국심, 국뽕 이런 거에 심취한 사람처럼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강요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나라 조선. 바로 조선의 노비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노비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노비는 먼저 노와 비를 합친 걸 노비라고 해요. 노는 남자 노비, 비는 여자 노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노비 중에서는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죠. 공노비는 국가 소유의 노비, 관청 소속의 노비, 관노비라고도 하고요. 사노비는 개인 소유의 노비를 뜻합니다. 사노비 중에서 솔거노비는 같이 식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물론 그 주인의 식구들과 평등하지는 않은 관계였겠죠. 한 집에서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노비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고노비는 간단해요. 여러분 춘향전 보시면 춘향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향단이 솔고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슈 하는 그런 말하는 아저씨들 솔고노비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새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솔고노비인 겁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일을 알아서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외거노비라고 합니다. 보통 주인의 땅을 경작하고 있죠. 땅을 경작하는 대가로 주인에게 뭐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정해진 금액의 현물을 바치는 사람을 외거노비라고 합니다.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주인하고 삶이 밀착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는 일 하면 살았어요. 이병노비와 공남노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병노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노비로서의 일이에요. 마당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향단이처럼 자기 주인인 춘향이를 쫓아다니면서 온갖 그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시다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로서 하는 일. 그런데 공남노비는 자기 경제활동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대가를 세금처럼 어느 정도 떼서 바치는 걸 공남노비라고 해요. 그래서 외거노비는 공남노비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과연 조선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나라냐? 이거 사실 이명환 박사님처럼 정말 실력이 검증되신 분들은 그냥 심드렁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 동서고금에 자국민부터 노예로 삼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 포로가 이제 노예로 유입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럼 자국민을 먼저 노예로 삼지, 노예로 삼을 거면 뭐 어디다 대고 노예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자국민을 노예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요, 맥락도 달라요. 조선의 노비는 자기 의지에 따라 면천될 수도 있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비록 매우 드물지만 고위 관료가 되는데 성공한 노비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비가 자기 자녀에게 얼마의 재산을 상속함, 이것을 보증하는 보증 서류가, 관하의 서류가 지금도 문화재로 남아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자기 경제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자기 사유재산이 있었고 그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할 수가 있었고 그것의 법적 보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런 노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리고 노비들은 소송할 권리도 있었어요. 노비와 주인 사이에 소송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비는 법적 공민이었다는 뜻입니다. 공민, 백성의 일부였어요. 공식적인. 물론 실제로는 주인에게, 윗사람들에게 학대당한 경우가 많았고 진짜 조선시대에 학대당하고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죽고 이런 노비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란 건 뭡니까?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원래는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점점점이라는 게 배후에 있어야 법의 사각지대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잘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받는 대상이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주인하고 재산소송이에요. 주인은 삥 뜯으려고 그러고, 야 노비니까, 야 너 내 노비인데 나한테 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소송이 걸려요. 노비마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자, 지금은 노비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인의 입장에서 끔찍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랑 달라요.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은 와,
우리가 세운 이 나라 이제는 노비까지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서 왕의 자녀 즉 백성의 일부가 되게 한다? 우리나라 대단한 걸 하면서 당시의 조선 사대부들은 분명히 장담하는데 뽕이 차올랐을 거예요. 보통 학계에서나 사람들은 노비, 노예, 유럽의 농노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노비는 농노보다는 좀 처우가 못하고 노예보다는 괜찮았던 그런 정도의 지위가 노비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아니야 유럽의 농노보다도 우리나라의 노비가 나았어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데 실제로 저는 장담하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노비가 유럽의 농노보다 훨씬 인권적 차원에서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노비가 유럽의 농노보다 나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비는 사람에 매여 있잖아요. 농노는 땅에 매여 있어요. 영주가 소유한 땅의 일부예요. 농노는 영주의 땅의 부속품입니다. 그리고 영진에서는 영주가 곧 법이에요. 영주가 농노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왜? 자기 땅에서 자기 사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에서 주인이 노비를 죽인다? 그런 경우 있었겠죠. 퍽 있었겠죠. 그러나 걸리면 감옥 가야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왜? 공민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노비의 생명과 재산은 국법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의 적용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럽의 농노와 만약에 유럽의 농노의 존재를 알았다면 현대인들이 조선의 노비는 유럽의 농노만은 못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조선 사람들은 코웃음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비가 40% 혹은 절반이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정말 자국민 40%를 그 노비로 만든 이 나라는 정말 노비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말이죠. 노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의 추정치가 40%인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은요. 각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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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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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이 다른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하고 1980년대의 대한민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의 문화, 그 경제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조선 사회도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선은 500년 동안 고정된 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의 노비가 40%였다? 노비의 비율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었어요. 노비의 비율이 40%였던 때보다 한 10%대, 20%대였던 시기가 더 많습니다. 조선을 깔아뭉개는 학자들 특징이 상식은 가졌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전문 지식은 없는 이런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뭘로 사기를 치냐면 데이터로 사기를 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선조 39년, 1606년이거든요. 이때 단성 지역, 단성은 현재 경남 산청 지역입니다. 선조 39년 단성 지역에서는 64%가 노비였다. 이렇게 정확한 사료를 가지고 수치를 들이대요. 이거 굉장히 못된 겁니다. 왜 못됐게요? 이게 얼마나 치사한 거냐면 이때는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백성의 삶이 제일 힘들 때예요. 백성의 삶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노비의 수가 폭증해요. 첫째,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주인이 나를 먹여 살려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노비가 많이 돼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자기가 노비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동네 아전이 혹은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그걸 다 잡아내질 못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노비의 수가 폭증하는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폭증한 노비의 숫자는 당연히 풍년이 들고 가뭄이 해소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어떤 전란으로부터 시간이 좀 흐르고 이러면 당연히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 특징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숫자를 가져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건데 정말 치사한 거예요. 이건 알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자, 노비제란 무엇인가? 노비제는 노비가 조선의 공민이고 법적인 보호 대상이지만 권리가 없는 공민이 아니라 권리가 적은 공민이라고 규정한 게 노비제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럴 거면 공민으로 왜 보호를 하지? 법적 보호를 받는데 법적 보호를 덜 받아요.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서 현대인이 느끼는 섬뜩함이 있어요. 노비제, 이러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한다? 여기서 느껴지는 야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선인들이 느꼈을 자부심은 노비제를 제도화해서 노비마저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건 자랑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과 과거인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조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동시대 일본과 중국에서는 노비제가 없었다고 해요. 보통 중국은 송나라 때 노비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조선과 비교를 하고요. 일본은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가 지나면서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로 또 조선과 비교를 합니다. 일본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노비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노비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기가 농민의 자녀로 어디선가 태어나면 바로 그 출신지, 그 땅을 소유한 일본의 영주의 노비예요. 일본의 농노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노비입니다. 어차피 노비로 태어났는데 노비제를 따로 왜 만들어요? 그리고 에도 시대 일본의 가게나 좀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있었던 개닌, 하인을 일본어로 개닌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개닌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그냥 주인들한테 있었어요. 우리나라 노비만 못했다고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법의 관심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법 밖에서 벌어지는 그냥 자연 현상 같은 일이에요. 주인이 개닌을 때려 죽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만약에 조선의 사대부들이 봤다면 역시 오랑캐는 오랑캐, 우리는 문명국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조선 사대부들의 그러한 생각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나요? 묘하게 정당성이 있지 않아요? 현대의 관점과 과거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고 나서도 가라유키상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거대한 인신매매 시장이 있었어요. 가라유키상은 뭐냐 하면 해외로 성매매를 위해서 팔려나가는 일본의 10대 소녀들을 가라유키상이라고 해요. 이때 일본은 이미 근대화에 성공했다라고 말해지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유키상들이 수십만 명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일본의 무역 흑자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정부는 가라유키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애국자라고 치켜 세웠어요. 이 여자들이 어디로 팔려나갔냐? 중국으로 많이 팔려나갔고요. 태국,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 팔려나갔고요. 아프리카 식민지, 유럽의 식민지인 아프리카 국가까지도 가라유키상이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인신매매가 굉장히 당연시되는 시대를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오랫동안 인신매매가 굉장히 당연시됐어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원래 조선은 인신매매 문화가 없어요. 물론 납치돼서 어디서 팔려다니고 이런 건 조선시대에 있었겠죠. 그런데 인신매매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아치우는 문화가 있어야지 인신매매 시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에도 일본의 인신매매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여인이 가라유키상이 되고 해외로 팔려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성들이 해외로 유출돼서 물건처럼 사용되고 그것이 경제적인 오직 이익이나 그런 국가적인 이익에 의해서만 소모되는 이런 관념이 이미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제강점기에 그 종군 위안부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은 인신매매 문화가 활성화됐던 일본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지, 종군 위안부 같은 발상은 일본이 아니었다면 그냥 갑자기 갑툭튀한 굉장히 이상한 발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일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신매매에 대해서 대량으로 상품처럼 그 일본의 무역 흑자를 위해서 해외에 대량으로 수출당했던 가라유키상들, 만약에 조선 사대부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꼴이 일어나는 거, 그런 꼴을 봤다면 조선 사대부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선은 적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도덕 체계를 가진 국가였다는 거예요. 조선은 인신매매 문화가 있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팔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법에 저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처형당합니다. 예, 그거는 폐륜이잖아요. 천륜을 어기는 거잖아요. 천륜을 어기는 거는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될 수 없는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면 에도 시대의 일본과 조선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이었냐? 인권의 차원에서 딱히 어느 나라 손을 딱 들어줄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보다 못했다라고 못을 박는 건 너무나 위험한 행위고, 오히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조선이 더 나았다라고 할 여지가 더 많죠. 중국 같은 경우는 노비가 사라진 이후에 이 노비의 자리를 간호, 집안의 종들이 채우거든요. 역시 일본의 개닌처럼 생사 여탈권이 철저하게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 말기까지도 여러분 홍등 같은 영화 한번 보세요. 붉은 수수밭이나, 이건 뭐냐면 그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일, 특정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두 집안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누군가 다쳤다 죽었다, 요때 법이 개입하는 거지, 한 집안 내에서 가장이 자기 첩을, 가장이 집 주인이 자기 종을 때려 죽인다, 어떻게 한다, 그거는 법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법에 관심 밖에요. 왜? 애초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또한 송나라 때 노비제가 폐지된 이후에 역시 일본과 비슷하게 중국에는 거대한 인신매매 시장이, 수십 개의 인신매매 시장이 수백 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왕조는 바뀌어도 인신매매 시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인신매매 시장이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인신매매 시장이 양주 수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주 수마는 양주 지방의 날씬한 삐쩍 마른 말 이걸 양주 수마라고 하는데 이건 직역을 한 거고요. 양주 수마는 양주 지역에서 팔려와서 길러지는 그래서 군교 키우기 때문에 아주 날씬하고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 아가씨들을 양주 수마라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양주 지역에 여러 이제 소위 말하는 기생집, 술과 여자를 파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어린 딸을 부모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팝니다. 팔면은 이 어린 딸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이 기녀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자기 이름 쓰는 법, 최소한의 어떤 그 한자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법, 노래하는 법, 교태를 부리는 법, 남자를 꼬시는 법, 그 다음에 동침을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면서 10대 소녀가 됩니다. 당시 기준에선 처녀가 되는 거죠. 이제 성매매 여성으로서 이제 그 매물이 돼서 이제 스폰서를 받아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가장 잘 풀렸을 경우에 부자인 스폰서를 만나서 스폰서란 말도 좀 쓰기 불편한 말입니다만 그냥 사용할게요. 다른 어떤 좀 다른 예가 없네요. 아주 부자인 스폰서를 만나서 이쁨을 받아서 그 스폰서에 첩실로 팔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최종 단계입니다. 팔려가면 돈을 뭉탱이로 받게 되죠. 팔려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스폰서가 낸 돈을 최초의 아이를 판 부모와 가게 측이 이제 반띵하는 게 양주 수마예요.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인신매매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들도 법 바깥에 있는 겁니다. 왜 법 바깥에 있죠?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팔았잖아요. 그 법이 관여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과 일본의 인신매매라고 하는 인신매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맥락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노비가 될 때 반대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노비가 된다라고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 노비가 되죠. 양반집에 들어가서. 반대인 거예요. 조선의 노비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준 후진성과 당시 기준 선진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인 제도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비제 비판해도 돼요. 어느 정도 두둔하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빛과 그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알고 빛과 그늘을 다 알고 비판을 하시든지 두둔을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외고노비와 납공노비는 많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고노비, 납공노비가 공노비일 수도 있고 사노비일 수도 있죠. 어쨌든 두 경우 모두 국가나 주인에게 일정 현물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만큼 이제 들이면 되는 건데요. 의외로 부자가 된 외고노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됐냐면 가뭄이 들었을 때 쌀을 막 국가에 기부해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쌀을 기부하는 노비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지? 물론 평균적으로 노비라면 평균적으로 노비가 아닌 양민보다 부를 축적하는 게 불리하죠. 그런데 부를 축적할 수 있죠. 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까? 자, 주인의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정해진 만큼 납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건물주인 경우와 비슷해요. 그 건물에 새 들어 살면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건물주에게 다달이 보증금 묶여있고 다달이 월세를 파쳐야만 하지만 남는 건 내 거잖아요. 그래서 맛집 사장님이 되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의 외고노비도 그러한 구조로 돈을 벌어서 국가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주인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몇 달가 지나면서 이 외고노비들은 일도 잘하고 장사도 좀 할 줄 알고 해서 막 계속 부자가 됐어요. 몇 대가 지나고 나면서 이 원래 주인집 양반집 후손들은 아주 그냥 남산골 샌님이 돼서 다 떨어진 집신을 싣고 그냥 아주 거지꼴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먹고 사나. 그래도 어쨌든 위에서부터 조상님들한테서부터 내려온 이제 노비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갑니다. 내가 사실은 너네 주인인데, 왜냐하면 이제 신분과 그 소유권이 상속이 되잖아요. 노비 측도 신분이 상속되고 소유권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 주인 측도. 그러니까 노비를 찾아가서 삥 뜯으려고, 너네가 내 노비인데 이거 다 원래는 내 땅인데,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조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학대받는 노비, 정말 서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노비들도 당연히 많았겠지만 이러한 노비들도 있었을 정도로 노비자라고 하는 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다. 외고노비, 납공노비의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주의 건물에 새를 든 자영업자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외고노비가 노비들 중에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비율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대고 자국민의 절반을 노예로 만든 역사상 지구상 유일한 나라 쯧쯧쯧 하는 이런 저주가 어떻게 통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비의 가격이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보다 쌌다. 당시 우리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런 개탄, 한탄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합니다. 그거는 종신계약에 대한 계약금의 성격이 짙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요, 일본의 80년대 유명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싱. 오싱이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이 오싱이라는 드라마가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어린 시절에 오싱이 그 주인집에 팔려가요. 식모살이하러 팔려갑니다. 얼마에 팔려가냐? 쌀 한 가마니에 팔려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서러운 나날을 보내는 걸로 그 드라마가 이제 초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일본도요, 당연히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쌀 한 가마니보다 비싸요. 우리나라 옛날에 인권수는 정말 처참했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려면 뒤에 한 마디 더 붙이세요. 일본은 더 점점점 이렇게 해야지. 중국도 점점점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만, 꼭 우리나라만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국학자들이 자국을 비판하니까, 자국 역사를 비판하니까 이건 불편한 진실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소송전이 펼쳐지죠. 그때 그럼 재산을 뜯는데 성공할 수는 있어요. 성공할 수는 있는데 3분의 1 이상을 뜯기는 거의 법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아니, 전체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뜯어가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바쳤어야 될 거를 뭐 계산해서 뭐 이런 식의 계산법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건 정말 복잡한 문제겠으나 재산을 다 뺏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있죠. 그러니까 소송전을 하는 거예요. 보통 노비가 소송을 할 때는 주인과 소송을 하게 돼요. 주인과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벗어날 수 있죠. 면천하는 가격이 시가가 있었어요. 뭐 쌀 13석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노비제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노비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면천하기가 힘들어요. 딱히 방법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비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비로 들어갔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그러면 면천도 내 의지로 할 수가 있어요. 돈을 갚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비라고 하는 게 나의 비참함을 자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어떤 노비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비는, 가장 많은 수의 노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새 들고 자영업하는 형태, 그런 구조를 가진 외고노비였다. 외고노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조선의 노비들이 비참한 서양식 개념의 노예였다면, 그랬다면, 인구의 40%가 비참한 노예였다면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의 불만과 그 노비제가 갖고 있는 비생산성을 국가가 견딜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런 왕조가 어떻게 500년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어릴 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 임진왜란 얘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보면은 의병들을 보면 의병들 중에 노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노비잖아. 노비는 사회체제에 가장 피해를 받고 억압을 받는 그 희생자들인데 어째서 자기를 억압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이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요? 생각해보세요. 유럽의 농노조차도 징집이 될 수는 있어도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의병 중에 노비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나 노비들이 보기에도 일본군의 통치는 용납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조선의 세율은 임진왜란 시점에 아직 10%의 세율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쌀 10섬을 생산하면 한 섬만 바치면 돼요. 그런데 일본의 당시 세율은 기본이 70%였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조선을 쳐들어와서 점령지에서 현지 주민하고 처음에는 잘 지내보겠답시고 세금을 40%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생각해도 괜히 이 어르신들이 괜히 저 일본 놈들 오랑캐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죽창을 들고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노비는 먹고 사는 문제를 주인에게 맡긴 경우가 많죠. 반면에 양민들은 굶어 죽을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없죠. 자기를 책임져줄 뒷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곳곳에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밀란이 터지게 되는데, 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양민들이에요. 다 자장농들, 소장농들이지 여기 노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비제는 아름답다 이런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노비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였어요. 모든 것에는 역사를 봤을 때 이 500년 동안 지속된 어떤 제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제도에는 존속될 이유가 있었고 그 제도에는 빛과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비제도는 그늘만 있었냐? 아니요. 저 굉장히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의 노비제는 사회 안전망이기도 했어요. 뭔 개소리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 조선의 양민들은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노비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 몸을 판다, 이런 건 자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굶어 죽을 위기가 아닌데도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노비가 되는 것을 투탁이라고 했어요. 사실 자매랑 투탁을 굳이 구분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구분이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게 그거예요. 투탁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몸이 안 좋고 나 군생활하면 정말 나 군생활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특히나 군역 중에서도 수군이 되는 것을 조선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했어요. 수군은 신량역천이라 그래서 신분은 양민의 신분이지만 하는 일은 천민의 일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수군 생활하는 건 힘든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군으로 뽑히게 되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영장이 날라오잖아요. 영장 날라는데 뭐야 나 수군이야? 이러면 이 노비는 조세와 부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비가 되는 순간 군역의 의무가 사라지거든요. 이때 나 수군 생활하느니 그냥 노비 될래 해서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해군 병사로 복무하는 것보다 노비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의 노비가 유럽의 노예나 농민보다 처우가 대체적으로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증거죠. 그거 죽어나요. 혹시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카약, 카누? 그거 하면 하루 하면 알이 이렇게 베겨서 이거 숟가락도 못 들거든요. 근데 당시 노가 이만하잖아요. 판옥 속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을까? 한민족의 잔인한 습성, 미개함, 조선이 후진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뜨거운 가심 대신 차가운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반도는 쌀농사에 올인한 문명이에요. 우리 문명은 쌀농사에 올인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쌀농사를 짓는 다른 모든 국가, 다른 모든 문명권 중에서 우리가 쌀농사 짓기에 가장 척박해요. 우리는 1년에 쌀 딱 한 번 생산하죠. 외국은 2모작, 3모작이 기본이에요. 4모작 하는 데도 있습니다. 쌀이란 건 원래 그런 작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이 1모작이지 원래 기작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냥 모작이라고 할게요. 말이 1모작이지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0.8모작, 0.7모작이죠. 우리나라는 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논도 외국에서는 가장 질이 떨어지는 논에 속해요. 그 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천수답이 있고요, 샘논이 있고요. 가장 좋다는 샘논도 외국 가면 농경지로 안 쓰는 땅인 거예요. 이 정말 한정된 이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말 한정된 땅에서 진짜 조선은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먹고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선시대 내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의 인구 부양 능력은 정말 간당간당했어요. 게다가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잖아요. 기껏 조금씩 모아두었던 잉여 생산물도 다 사라져요. 재료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2연속, 2연타, 3연타로 계속 찾아오면 그때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노비제가 없으면 양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은 일본인과 중국인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자녀를 내다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노비제가 없었다면 조선은 이 한정된 농업 생산량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딱히 다른 방도가 없기도 했던 거예요. 노비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된 데에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조선인의 사고방식에서는 노비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선진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뭄이 들었을 때 경제가 몰락한 양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노비제를 통해서 마련해 두지 않는 게 오히려 부도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를 팔 수는 없잖아요. 자신을 팔아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조선에 있어서 노비제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조선에 있어서 노비제는 선이냐 악이냐, 악에 가깝죠 당연히. 그러나 차악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냉정한 머리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라고 해서 끌어안고 이뻐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실체를 우리의 지성의 손이 이렇게 맞닿으려면 그러면 비판할 만큼만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려면 실상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적당히 비판하면 될 것을 필요 이상으로 저주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국뽕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나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고조선의 강역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호황된 거고요. 둘 다 우리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노비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였고요. 분명히 조선시대가 남긴 사료를 보면 여자 노비들이 정말 누구나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성놀이개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기록이 된 거 맞고요. 양반들이 노비를 마치 가축 머릿수 늘리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번식시키려고 해서 자기 그 재산을 늘리는 차원에서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보여요. 그리고 그랬던 양반들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퇴계 이황 선생님도 그랬었습니다.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노비제는 정말 방대하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이잖아요. 지금 부안 지역에 기생 이매창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냥 기생이 아니라 관기, 그러니까 관노였어요. 관청 소속이었어요. 관청에 몸이 묶인 기생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죠. 검은고도 켜고, 그 다음에 그 관청에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이매창은 공노비면서 스스로의 노비로서의 일을 하는 이병노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매창은 시를 너무 잘 써가지고 조선 사대부들 사이에서 스타였습니다. 스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 이름 높은 명망 높은 사람들이 이매창과 교분을 쌓고 싶어서 같이 펜팔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기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매창은 전국적인 스타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되게 존경받는 예술가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노비이기 때문에 부안 관청의 관노기 때문에 그 부안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묶여 있는 그런 불합리함을 또 이제 겪으면서 평생을 살다 가기도 한 그런 기생이었거든요. 스타 예술가의 지위를 가지고 충분한 존경을 받으면서 직업 선택이라든지 거주 이동의 자유는 없었던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이매창이에요. 이매창과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매창이 교분을 쌓았던, 같이 펜팔을 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일 거예요. 노비제는 그만큼 복잡했다는 거,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노비, 아마도 절반이 넘는 대부분의 노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 적이 없다는 거, 인권의 사각지대이긴 했지만 사회 안전망이기도 했다는 거, 이런 복잡다단한 여러 측면을 우리는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추노 보면 완전 무슨 우리나라판 장고잖아요. 예?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달랐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드라마 추노에 나온 것처럼 추노꾼이 진짜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추노꾼이 있었다는 게 조선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현재에도 흥신소는 있잖아요. 지금도 사설 탐정은 있어요. 현재도 채무자가 도망다니면 산와 머니 하는 무서운 아저씨들이 원래 쫓아다녀요.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면이 있을 뿐이지 추노꾼이 있었다는 게 뭐 대단한 걸 증명하지 않아요. 일본과 중국의 인신매매보다 우리나라의 노비제가 나았음에도, 유럽의 농노제보다도 나은 점이 그렇지 않은 점보다 더 많았음에도 조선은 노비제를 결국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노비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조선 내부에 원래 있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사람을 사고 파는 게 맞나? 이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1894년에 조선은 갑오개혁으로 스스로 노비제를 폐지합니다. 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근대의 힘이 물밀듯 몰려와서 외삽된다 그러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즉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노비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 조선인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서 노비제를 폐지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 거예요. 갑오개혁은 개화파들이 일으킨 개혁인데 그러면 어쨌든 서양 근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노비제 폐지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조선의 노비제 폐지는 역사적인 흐름이 원래 조선시대 내부에서부터 있었어요. 자, 정조대왕께서 1800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순조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순조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순조 대신 이 정순 왕후가 다시 이제 그 사극에 보면 이제 섭정하는 거 있죠.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정순 왕후가 1801년에 국가 소유의, 중앙 조정 소유의 모든 공노비들을 해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노비제는 없어질 것이며 노비제가 사라지는 추세를 타게 될 것이며 앞으로 조선은 노비제가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갑오개혁이 있기 전까지 노비제는 급속도로 해체하면서 노비의 수는 아주 적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흐름을 탔기 때문에. 영국이 노예무역을 금지한 게 1807년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권의식이 그렇게 늦은 나라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즉 인권의식의 발달은 조선시대 내부의 역사적 흐름에 있었어요. 조선인들 자체적으로 인권의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했어요.
조선은 결코 고착된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에요. 500년의 시간이 어떻게 똑같이 고착된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현대인들의 이상한 생각이에요. 즉 조선의 노예제 폐지는 서구 열강의 침탈 이전에 자체적이고도 주체적인 인권 의식의 발달이라는 흐름 하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인정할 것도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자 노비제 야만적인 부분 있어요. 노비는 노비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고 주인은 주인대로 그 노비의 소유권이 세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노비제를 짐승적처럼 야만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중국과 일본보다 야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은 부분이 더 있었다는 것이고요. 노비제가 없었다면 좋았겠죠. 물론이죠. 노비제가 없으면 더 좋죠. 다만 같은 이유로 유럽에도 농노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일본도 인신매매가 없으면 당연히 더 좋았겠죠.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긴 이야기를 왜냐? 일본 원망할 거 없다? 오히려 도움받은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조선은 망해도 될 체제였다. 일본에 먹힐만 해서 먹혔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일본에 먹혀 마땅한 체제일 만큼 한심한 나라여야 하니까 주구장창 조선의 노비 이야기만 하는 뉴라이트 할아버지들 짜증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비판을 하든 두둔을 하든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생각을 거기에 첨가를 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두둔을 할 수도 있고 뭘 하든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지게 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겠으나 실상을 똑바로 알고 하자는 거죠.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되고 그 운영될 만큼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팔아치우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선은 가족주의가 워낙 강했고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폐륜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있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을 따로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조선의 노비제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새 너무 바쁜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허락을 하면 조선의 노비제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 구조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경제 구조의 변화의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